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서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경찰 1명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총격 범인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며 NFL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40대 한인 영주권자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구금됐습니다. 텍사스 지역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준비 중인 영주권자이며 뚜렷한 구금 사유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낮 뉴욕 지역의 최고 기온이 화씨 9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107도, 섭씨 42도로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레지오넬라균 감염 환자가 속출하면서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 보건국은 냉각탑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증상이 있으면 즉각 병원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 인근에 위치한 옛 플러싱 공항 부지에 주택 3,000 유닛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플러싱 지역 개발도 기대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서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경찰 1명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총격 범인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며 NFL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경 맨해튼 345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44층 빌딩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빌딩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을 비롯해 KPMG, 도이체방크, 미국 프로풋볼 본부, 아일랜드 영사관 등 대형 금융기관과 주요 시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뉴욕 경찰청장은 사고 후 브리핑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27세 셰인 타무라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단독 범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빌딩 주변에 주차된 BMW 차량에서 M4 소총을 들고 내린 뒤 이 건물 로비로 들어가자마자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몸을 숨기려던 여성에게도 총을 쏘고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33층에 있는 부동산 회사로 이동해 또 다른 한 명에게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의자는 CNN이 확보한 영상에서 라이플을 그냥 노출해서 손에 든 채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 외에 나머지 희생자 3명은 남성 2명, 여성 1명이며 뉴욕 경찰 당국은 이들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는 1명이며 위독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지난 26일부터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아이오와주 등을 거쳐 어제 오후 뉴욕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용의자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상업지구에서 퇴근 시간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건물 내부와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시민들이 빌딩에서 뛰쳐나오거나 경찰들의 안내를 받으며 빌딩 주변에서 두 손을 들고 이동하는 영상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총기 단속 강화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해 총기 규제 법안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불심 검문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의회에선 내일 아침부터 의원들이 더 많은 총기 규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수백 수천 개의 총기 규제법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우리에겐 더 많은 총기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기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 2013년 불심 검문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등 소수 인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총격 사건은 비극적이고 끔찍하다며 총기 난사 사건은 역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기 폭력이란 전염병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의 위대한 도시의 삶까지 산상조각냈다며 지금이야말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총기 사건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맨해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기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희생된 경찰관을 포함해 숨진 4명의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40대 한인 영주권자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구금됐습니다. 텍사스 지역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준비 중인 3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온 영주권자인데요. 뚜렷한 구금 사유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한인 영주권자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이민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는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21일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구금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I 씨는 김 씨를 구금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접견 등 가족과의 소통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과거 경미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며 아마도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자에 대한 체포 구금, 심지어 추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연구기관 TRAC에 따르면 CBP는 지난 5개월간 총 1,484명의 영주권자를 미국 입국심사에서 입국 불허로 판정했습니다. CBP는 이들에 대해 802명에게 이민법원 출석 명령서를 발부했고 521명은 임시 입국 허가를, 그리고 112명에 대해서는 영주권 자진 포기, 16명은 신속 추방 및 즉각 송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전과나 사소한 이민법 위반 사례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육부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듀크 대학교가 로스쿨 학술지인 듀크 법학저널 선발해서 인종 관련 차별 정책을 시행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육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듀크대가 학술지 구성원 선발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국가 등의 요소를 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최근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백인 학생을 우대한 것이 아니라 소수인종 학생을 우대한 것으로 이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소수인종임을 드러내면 가점을 주겠다는 안내를 별도로 받았다는 친공화당 성향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서입니다. 앞서 하버드대학교도 지난 4월 비슷한 이유로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 대학의 로스쿨 학술지가 소수인종 저자의 논문만 신속하게 심사해 특혜를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조치는 연방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2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동결하기로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듀크대 조사도 하버드대 사례의 연장선에서 명문대들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길들이기 시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무역법원이 $800 이하 저가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드미니미스 조항을 폐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이를 당분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어제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디트로이트 엑슬이 제기한 예비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다투는 별도의 소송과 중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스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곧바로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제 조치가 승인됐고 중복되는 예비 명령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 엑슬은 지난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문제 삼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800 이하 저가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드미니미스 조항을 중국 제품에 한해 5월 2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엑슬은 이 조치로 인해 자사 사업 모델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뉴욕 지역의 최고 기온이 화씨 9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107도, 섭씨 42도까지 올라가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욕 일원에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 한낮 최고 기온이 화씨 98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온 99도에 근접했습니다. 70%가 넘는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화씨 107도, 섭씨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올 여름 들어 5번째 폭염주의보 발령이라며 기저질환자, 노약자 등은 가능한 실내에 머물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도심 전역에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냉방시설을 집에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민들이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내일까지 시내 모든 공공수영장의 폐장 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내일 밤 강한 소나기와 함께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에 레지오넬라균 감염 환자가 속출하면서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 보건국은 감염자가 발생한 할렘 지역의 건물의 냉각탑에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증상이 있으면 즉각 병원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맨해튼 할렘 지역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5명 발생했다며 다행히 아직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현재 감염자가 발생한 구역에 위치한 냉각탑 수질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 보건국은 이들 구역 거주자 가운데 레지오넬라균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증상은 발열, 기침, 근육통, 호흡곤란, 메스꺼움, 설사 등이며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심각한 형태의 폐렴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후 2에서 14일에 증상이 나타나며 통상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내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례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8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15년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해 100명 이상이 감염돼 1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 인근에 위치한 옛 플러싱 공항 부지에 주택 3,000유닛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플러싱 지역 개발도 기대가 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984년 문을 닫은 플러싱 공항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소유한 칼리지 포인트 부지는 1929년부터 1984년까지 공항으로 운영됐던 곳입니다. 시 경제개발공사는 80에이커 부지를 활용해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것과 동시에 공원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길 건너편엔 대형마트가 즐비해 있고 3마일 거리에 스포츠 경기장들이 조성돼 있어 좋은 주거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과도 가까워 한인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통과시킨 시리 오브 예스 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리 오브 예스에는 기존 주택의 뒷마당 별채와 지하실 거주를 합법화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은 물론 뉴욕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재검토해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뉴욕시 환경 검토와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거친 뒤 2028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30년간 32억 달러 경제활동과 1,3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대통령 메시지에서 비록 공산주의의 폐해가 여전히 아시아에 남아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대는 오늘날까지 철통 같은 동맹으로 단결해 있다며 힘을 통한 평화란 우리 행정부 외교 정책에 따라 우린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 안정, 번영, 평화란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에 꾸준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6.25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미국이 이끈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 간에 체결됐습니다. 최근 한국소방청이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확대에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단기 체류 재외국민 외에 재외동포도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을 요청하면 시간 제한 없이 질병과 부상에 대한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소방청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연중 24시간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등 교통센터에도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해외에서 24시간 응급상담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은 출국장 내 홍보 영상, 알림 간판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FDA는 한국 경상남도 통영에서 수확된 냉동생 반갑구리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올해 1월 12일 통영에서 수확, 현지 가공업체 JBR을 통해 처리된 제품으로 식별번호는 B250112, 유통기한은 2027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해당 굴은 번원에 위치한 한인식품업체 왕글로벌렛을 통해 수입됐으며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몬태나, 유타 등 서부 5개 주에서 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 외에 다른 지역에도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유타주 농업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제품을 섭취한 뒤 노로바이러스 증세를 보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00개의 객실을 가진 네바다주 리노의 카지노 리조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7시 25분경 그랜드 시에라 카지노 리조트 발레파킹 구역 근처에서 총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발레파킹으로 차를 가지러 가려던 중 펑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기 전 약 45분 동안 리조트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후 늦게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7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